언론에서는 장사정포 후방 배치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 문제 군사 전문가 정의당 김종배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사정포가 뭡니까? 말 그대로 멀리 날아간다는 의미에서 네. 사정거리가 길다는 의미의 장사정포입니다. 길장자에. 예. 아니 전 세계 그래 재래식 대포 중에 70km를 날아가는 대포가 있다. 이거 포병 출신들도 비행거리가 70km. 예, 수원까지입니다. 전방에서 쏘면은. 예, 그런데 대단한 이런 포를 전 세계에 갖고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어요. 물론 그중에 최고 성능의 장사정포가 이렇단 얘기고 70km. 작은 것도 뭐 지금 170mm 장사정포가 있고 240mm가 있는데 작은 것도 40km 뭐 50km는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 사거리도 대단한 겁니까? 서울이 다 해당되죠. 잠실운동장까지. 애초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북한은 기본적으로 휴전선부터 이제 수도권을 상명하고 개발을 했겠죠. 이런 포도를. 북한의 군사 전략 중에 가장 비정상적인 측면입니다. 이 90년대부터 서울 불바다에 너무 집착을 한 나머지 핵심 장사정포 주력을 군사분계선 인근에 밀집 배치해서 이것이 전부 서울을 향하도록 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불안한데 군사적으로는 북한 입장에서는 취할 수 있는 전략이죠. 사실. 아니죠. 이렇게 그 민간인 거주 지역을 대량으로 불바다 위협을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군사력을 차단하고 억제하는 데 주안점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한 군데 밀집해서 서울을 향하게 할 경우에는 그것은 전투라기보다는 어떤 그 뭐 일종의 어떤 대량 보복 이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건 북한의 정상적인 군사 전략이 아니라 그들의 전략 문화가 서울 불바다에 지나치게 집착해 있구나. 상징성이 크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또 합리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군사적 합리성만 있는 거죠. 군사적 합리성. 예. 그렇게 이제 장사정포라는 게 거의 미사일 수준이네요. 70km 날아간다면. 근데 지금 이 장사정포 이야기가 참 묘한 때 나왔는데 지금 제가 전방부대를 다니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170mm, 240mm 장사정포 외에 2015년에 북한이 열병식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신형 방사포, 신형 장사정포예요. 이게 300mm급이 있다는 건데 그게 이거는 사정거리가 150km. 그러니까 포가 아니라 거의 미사일. 예, 단거리 미사일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전방부대에서 어떤 부대는 실전에 배치됐다고 주장하고 어떤 부대는 아직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실전에 등장한다 그러면은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건데 바로 그 시점에 이런 이야기가 그렇죠. 그런 시점에 그렇다면 북한이 장사정포를 후방 배치 를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북한에게 장사정포의 후방 배치를 요구해야 될 사안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대포는 평양까지 못 가죠. 평양에서 휴전선까지가 180km니까 이건 대포의 사정거리가 아닌데 반면에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거리는 40km. 또 그 이북에도 민간 시설이 많고 개성에 장사정포가 있으면 영종도 공항이 코앞입니다. 이러니까 우리 측이 더 그 위협의 압박감이 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하는 거는 북보다는 남측일 가능성이 높죠. 북이 먼저 이걸 제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제기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북한은 장사정포를 후방에 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후방에 땅값이 너무 비싸요. 문제는 서로 물려야 되는데 서로 후방 배치를 할 경우에 우리 장사정포를 후방 어디 갖다 놓죠? 서울 인근에? 그건 저는 모르죠. 땅값이 의원님도 모르시는 천문학적으로 들 건데 그냥 창고에 넣어두려면 문제가 없죠. 후방 부대 갖다 놓으면 되지. 그러나 전투 배치를 후방으로 하려면은 어마어마한 부지가 필요하게 되고 그 땅값을 우리 군은 부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군비 통제를 연구할 때 후방 배치보다는 감축을 주로 선호했습니다. 사실은 차라리 그래 동수 감축 차라리 없애는 게 어떠냐 이런 게 군비 통제 구상에는 나와 있는 얘기예요. 우리 측의 이해로는 그렇긴 한데 그렇죠. 북한은 뒤로 물리는 게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문제 없죠. 다 자기네 뭐 공유지인데. 국유지니까 결정만 하면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땅을
사가지고 그건 불가능하겠네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그래서 전투 배치 형태로 후방 배치는 우리가 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제기하고자 하는 동기는 강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이것은 난제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고위급 장성급들이 나왔으니까 예. 고위급들이 나와서 군사회담을 하면 이제 큰 건들을 얘기할 텐데 일단은 그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얘기는 나왔다는 게 이제 인정이 됐고 네. 그거는 뭐 이런 얘기 나오기 전부터 일반들의 시민들의 상상력 속에서 이미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안에 이제 지뢰는 어떻게 그 제거할 것인가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나 거기를 완전한 그 이제 비무장지대 말 그대로 지피도 없애고 다 없애버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전방 초소 지피 철수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군사적인 시설물들을 다 걷어내 버리자. 이 얘기는 뭐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뒤에 지금 얘기한 장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보도로는 나왔다고 하는데 국방부는 부인해요. 근데 이럴 경우 보통 나오긴 나왔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로 국방부가 공식적으로는 부인하는 경우 하나하고 오보인 경우 둘 중에 하나인데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이야기는 실제 안 나왔을 것으로 봅니다만은 우리가 준비한 전략 중에는 하나였다고 봅니다. 그날은 나오지 않았어도. 예, 그날은 안 나왔어도. 그러니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데 청와대 쪽에서는 좀 국방부보다 속도를 높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군인들은 항상 뭐 당연히 여기서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죠. 아니, 저는 그 지금 장성급 회담을 꼭 해야 되는가에 의문이 있어요. 우리가 2007년에 7번 장성급 회담했지 않습니까? 그게 남북 관계를 촉진한 게 아니고 맞습니다. 다 깨는 역할만 했어요. 맞습니다. 그때 NLL 문제 또 뭐 그 남북 그 군사 어떤 그 협력하는 문제, 군비 통제 문제. 노무현 대통령도 김정일 위원장하고 협의 잘했죠. 또 통일부가 NLL 문제로 맞습니다. 북한의 수산 협력 잘했죠. 그러네요. 이거 다 어디서 깨졌습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이 협상에 나서게 돼가지고 그때도 좋은 일이 없었어요. 군인들은 서로를 적으로 상정하고 평생 훈련해왔던 사람들인데 이제 그 내려놓으라는 걸 스스로 하라는 게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서두르지 맞습니다. 말자 이게 장성급 회담은. 아니 옛날에 미소가 전략무기 감축 협정할 때 양국의 국방부가 나와서 했습니까? 그러면 안 하죠. 양국의 국무성이 나와서 한 거예요. 그거. 맞아요. 외교 라인에서. 외교 라인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군인들을 너무 앞세워서 남북 관계를 도모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분들은 싸우는 적을 상대로 하는 걸 배우다 직업이 그건데요. 역할이 그거고. 장성급 회담이 일단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듣다 보니 그러네요. 네, 그건 일단 외교관들이 먼저 하고 군인들은 협조하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네. 맞습니다. 자신이 평생 해왔던 일을 부인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무기를 뭐 뒤로 미루고 없애고 이거를 스스로 하기 어렵죠. 어렵죠. 그 해당 부대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아니 우선 부대가 해체될지 자리가 날아갈지. 그러니까요. 이런 어떤 그 자기 일자리를 줄인 일을 하라는 건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군비 통제 기능이 아크다라고 해서 백악관이나 국무성에서 하잖아요. 우리나라만 군비 통제실을 국방부에 두고 있어요. 이건 그렇군요. 문제입니다. 이건. 그거는 외교부로 가져가야죠. 저는 북한 얘기할 때도 가끔씩 나오는 이야기가 북한의 군부 얘기 나오는데 북한은 소위 수령이 얘기하면 모든 명령이 일사불란하게 전달되고 아무런 갈등이 없을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왕정 시대에도 이 사람이 모여있고 조직이 있으면 다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 얘기해도. 거기 모반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북한인이라고 해서 군부에 불만이 생기는 걸 일방적으로 다 무시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구조일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런 군인들끼리 서로 얘기하다가 뭐 서로 감정 상하거나 아니면 뭐 그거 위험성이 있네요. 네. 예,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5차, 6차 장성급 회담 NLL 문제 풀려고 만든 겁니다. 그런데 풀기는커녕 몸싸움까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또 열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국 NLL 문제는 합의가 안 되고 양 정상 간에 합의된 것도 이행이 안 되는 이런 싸움판이 벌어지니까. 그런 점이 있네요. 예. 그런 면에서 장성급 회담은 필요한 시기가 있을 겁니다. 외교적으로 합의가 다 끝난 뒤에
군축 군비 통제 계획의 공감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장성급 회담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점에서는 조금 순서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 부분 이해했고요. 자, 그리고 그 연합훈련. 네, 한미연합훈련 아주 혼란스럽죠. 이게 지금 어떻게 하겠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연합훈련 없애자고 말을 했다고 했는데 누가 말했던지 간에. 네. 예. 그 김정인 위원장이 요구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말했던 어쨌든 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공감대가 생긴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예. 북한은 원하던 바고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에 북한의 압박이 되고 그다음에 평화 모드에서는 그래서 안 좋고 더 나아가 돈도 많이 든다.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우리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그날 거의 우리 정부 그 중에서도 국방부가 멘붕에 빠진 것 같습니다. 예, 그 직후에 지난주에 열린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드디어 이 문제가 북한 측으로부터 강하게 압박이 들어왔고요. 그저 우리 국방부는 들은 얘기가 없거든. 아직은 안 왔거든요. 네. 아직 안 왔거든. 한국까지 안 왔어요. 네, 미국 우선은 말이고. 네. 한국까지 온 건 고사하고 미 국방부조차도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네.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한미 국방 라인에서도 지금 협의가 안 되는 상황.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까? 그래 이제 미 국방부가 트럼프 뒤를 이제 쫓아가고 있는 형국이니까 저는 약간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봐요. 그러는 와중에 장성급 회담이 덜컥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또 안 맞네요. 그러니까 네. 분위기가 어때졌을까? 결국은 북측의 어떤 연합훈련 중단 공세에 우리가 쩔쩔매는 이런 형태로 끝나버린 것이죠. 북한은 직접 들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아직 북미였기 때문에 우리 못 들었어요. 아직 머릿속에. 네, 아니 북한 군부야 원래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측이고.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갔다 와서 내가 들었어. 그거 진행해봐 얘기 들었겠죠. 사실은 북한 군부의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 이상 큰 선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얘기하고 나서 소식을 가지고 이제 나왔고. 네. 그러면 이 연합훈련 이야기는 한미연합훈련 축소 내지는 중지 뭘 얼마나 축소하고 뭘 얼마나 중지할지 구분도 잘 안 가는데 전부 다 없앤다는 거 아니겠죠? 아니 저는 그 중단이 아니라 축소 완화 정도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전망했었어요. 네. 예, 저야 뭐 항상 예측이 틀리니까 그때 또 한 번 틀렸습니다만은 트럼프가 얘기한 건 중단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은 그렇게 했어요. 예. 워게임을 중단하겠다고. 예, 워게임. 그리고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자체가 워게임이 맞습니다. 그거 CPX라 그래서 지휘소 훈련 위주로 되는 전쟁 연습이에요. 그 연습이 영어로 워게임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모욕적인 용어라 그러니까 하지만 아주 정확한 용어를 구사하면서 트럼프가 비용이 얼마 들고 그 워게임이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검토하고 하는 얘기로 봐야 돼요. 돈이면 800억에서 한 1000억 든다고 하더라고요. 미군. 네. 한 번 훈련할 때 돈 많이 들긴 많이 들어요 보니까. 그것도 적게 잡은 겁니다, 사실. 아 그래요? 예. 그 항공모함 같은 거 한 번 뭐 오는데 100억 원 든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 8, 9배 들어요. 시동 거는데 원자로 가동해서 항모 전단이 다 오는 건데 거의 1000억 원 듭니다. 1000억 원. 1억 달러예요. 많이 들긴 많이 드네요. 아니 시동 한 번 거는데 1억 달러라니까 그 전단이 다 움직이는.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사업가 출신으로서 야 이거 전쟁도 안 하는데 매년 이 돈을 왜 쓰고 있는 거야 이런 눈에 걸린 대목이기도 한 것 같고요. 실제.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북한도 아니 우리 평화 얘기하자고 그러는데 우리는 핵을 줄이는데 니네가 핵 싣고 항공모함 오면 그게 무슨 소리냐 이런 요구도 했을 것 같고 이해가 맞아떨어졌는데 근데 지금 분위기상에서는 어쨌든 연합훈련은 그 3대 연합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중단되는 거고 그렇죠?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물론 이제 UFG 을지 프리덤 가디언 8월에 있는 거 또 4월에 개최되는 그 키리졸브 훈련 또 전시 증원 연습이나 어떤 실병 기동이 수반되는 독수리 훈련 등 이런 어떤 한미연합 훈련 전체의 운명은 제 생각에는 북한과의 협력 여부에 따라서 상당 부분 축소 내지 중단 쪽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렇게 될 경우에 미 군부 쪽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군인들은 축소하면 다 싫어하죠.
더 많은 자원을, 예. 더 많은 예산과 원하죠. 예. 예. 이런 더 많은 무기는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인력 그리고 더 많은 영향력을 의미하는 건데 부처로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군인들은 다 싫어하겠네요. 예. 근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나오면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는데 막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이런 부분을 좀, 관료 사회 내에서 중지를 모아가지고 짜임새 있게 간다기보다는 혼자 쭉 앞서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미국 주류 언론들이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어떤 그 정책 집행이라는 거는 트럼프가 이제 상대 국가를 설득하는 측면도 있지만 미국 내 관료 집단 설득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렇게도 국정이 되는구나. 그걸 놀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 그거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 관료 사회를 설득하기보다는 그냥 어차피 내가 뭐라고 하든 말 안 들을 사람들은 있고 근데 내가 갈 길을 그냥 간다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로선 좋아요. 그러는데 우리는 좋죠. 좀 이거 불안해 보여서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그 논의 과정에서 대부분 무산됐죠. 실패하거나. 그렇습니다. 관료 사회나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막 얘기해가지고 70여 년간 실패해온 거 아닙니까? 그냥? 맞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상상력이 뛰어나셔서 우리 예상을 그냥 파격적으로 초월해버리는 그런 상상력에 그냥 탐복할 따름입니다. 저는 그 미국의 주류 언론과 또는 관료 사회나 워싱턴 정가에서 트럼프를 그렇게 압박한 게 우리한테는 거꾸로 큰 도움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그럴 경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고개를 숙이거나 또는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 치워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지도자의 과감한 결단이라는 거는 저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3년에 소련의 핵군축을 제안했던 그럼으로써 완전히 관료 사회에서 왕따가 되고 결국은 정치적으로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전 그 이후로 처음이라고 보는데. 차이가 있다면 차이가 있죠. 케네디는 있죠. 워싱턴에서 사실은 그 주로 정치인으로 성장했죠 처음부터 명문가고 트럼프는 그쪽은 몰라요 이쪽 동네를. 좀 한 사람은 품격이 있고 한 사람은 아니에요. 과감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과감한 것 같습니다. 더 과감합니다. 네. 이게 웬 축복입니까? 한 번 더 문제. 글쎄 난데없이 이렇게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경우도 있구나. 웬 축복이지. 이거 토론으로 하면 날밤새서 결론 안 나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안보 부분에서는 비관주의자들 또는 회의주의자들, 신중론자들이 아무래도 상당한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래갖고. 1%라도 위험이 있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보수주의자들의 본성 아닙니까? 위험을 감수할 수 없는 이런 어떤 고정된 관념에서는 이런 결과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안보 문제는 항상 그렇게 보수가 지배해왔기 때문에 보수 관점이. 이게 될 리가 없는 일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한다! 그러고 그냥 쭉 가고 있어요. 미국 여론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떤 가능성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8월까지 북한의 핵 동결 정도에 해당되는 후속 행동이 나온다면 엔진 폐쇄한다고 그러고 엔진 공격.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월 정도에 이제 핵 폐기를 위한 최초의 행동이 개시된다면 이것은 트럼프의 승리, 트럼프의 트라이엄프죠. 지금 요즘 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생각나신 거예요? 왠지 트럼프가 안아드리고 싶어요. 아니, 호감됐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다행인 것은 제가 CNN 여론조사 최근 거 봤는데 북미 정상회담을 잘했다 하는 쪽 여론이 훨씬 높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북핵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 하는 전망이 일반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미국 시민들의 여론이 크게 상승했어요. 맞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웬 떡입니까? 글쎄 말입니다. 저는 사실은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너무 큰 떡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 받아야 됩니다, 이거. 적극 추천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도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에서 1년에 한 3개월 활동하세요. 와서 트럼프 대통령. 내가 군사 전문가인데 받아야 된다고 그 사람. 좋죠.
그런데 이러한 핵협상이나 다른 건 오히려 거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까먹는다고. 그러니까요. 멀쩡한 이란 핵협상 망가뜨리고.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이스라엘도 걱정이에요.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잘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 한 건이에요. 요거 한 건만 한국에만 복이고 전 세계엔 재앙이 맞죠. 그 말 딴 데 가서 하지 마시고요. 네. 네,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또다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죠. 네, 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은 8월로 예정됐던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한미 연합훈련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자, 정치권의 대표적인 군사 전문가이시죠.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최근 펼쳐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방선거 끝나고 처음 연결을 좀 드리는 것이니까요. 지방선거 얘기 먼저 좀 해주시죠. 뭐 이번에 정당 지지율을 봤을 때 민주당, 한국당에서 3등 하신 거예요. 예. 네, 네. 어떻게 자평하고 계시는지요? 예, 뭐 전국적으로 9%대고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특히 도시 지역 중심으로 10% 넘어가는 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예, 이런 그 정당 지지율의 약진이라는 것은 다음에 다당제 하에서 중견 정당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디딤돌이다. 예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네네. 정말 지역의 후보보다는 정당에 보내주신 지지는 더 좀 중견 정당으로 성장해서 다음에 독자적인 지역 후보에 네네. 당선자까지 낼 수 있는 이런 좀 더 박차를 가하라는 과제를 안게 된 것이죠. 예. 저희는 아주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그 유승민 의원이 국회에서 연설을 한 뒤에 심상정 의원께서 보수가 꿈꾸기 시작했다 이런 평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자, 이번 결과를 놓고 진보가 꿈을 꾸기 시작했다면 어떤 꿈을 꿔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유승민 대표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가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진보와 보수의 비전을 경쟁하는 꿈의 경쟁에 네네. 그런 꿈의 리그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대 정당들이 기득권에 안주하는 동안에 합리적인 보수와 개혁적인 진보가 만나서 네네. 그런 어떤 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바른정당의 이번에 상당히 좀 저조한 성적은 유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네. 앞으로는 좀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정책과 비전을 경쟁할 수 있는 정치권이 돼야 되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예. 지금 국회의원 선거한 게 아니라 지방선거한 거거든요. 네네. 앞으로 하반기 전국에 뭐 거의 망했다고 이야기하는 자유한국당하고 또 정기국회 협상, 원구성 협상을 해야 되는데 네네. 지금 뭐 당내 사정으로 협상에 나올 기미도 안 보이고 예. 그래서 국회 이 선거 결과가 혹시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얘기는요, 이 정도로 하고요. 어제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 조용하고 있다가 나중에 관련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번 아주 전격적으로 거의 실시간에 가까울 정도로 방중 소식이 전해졌어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달라진 모습. 네네. 무언가 큰 변화와 전환의 시대를 앞두고,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국제 외교, 또 네네. 정상 외교에 있어서 아주 협력한 활동, 그런 그 탁월한 성과, 네네.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북한 주민들도 정말 상상도 못했던 변화가 오고 있구나. 네. 이런 걸 반복적으로 체험하게 됐다. 네, 그런 게 실시간 홍보하는 의미라고 봅니다. 예. 뭐 표면적으로 보면요.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공고한 북중 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경제 건설로의 전환 결정을 기쁘게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면에서 비밀스럽게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싱가포르에 네. 이제 북미 정상회담의 이면 합의 내용이라고 봅니다. 네네. 예, 사실 4개 항에 불과한 종이 조각 하나만 채택하기 위해서 네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를 만났다고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예. 뭔가 좀 다른 얘기가 있고 이면 합의가 있다는 게 이제 거의 당연시되는 분위기예요. 네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중단한 것만 봐도 아 뭔가 있구나. 예. 북한하고 약속한 다른 게 있구나. 이런 걸 짐작하게 하는 건데 예. 이 내용을 시진핑한테 설명해 주는 게 시급했을 겁니다. 네네네. 굉장히 그 미국하고의 밀답 내용을 궁금해하니까 이걸 설명했어야 되고 네. 그걸 설명하면서 중국이 이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완화에 앞장서달라. 예, 예.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을 이제 폐기하는 수순을 좀 중국이 앞장서서 발의해달라. 네네. 이런 어떤 또 요구도 전달했겠죠. 예. 그러면서 관심은 경제다. 이걸 확실하게 표명함으로써 예. 이제 북한 지원에 대해서 중국의 참여를 촉구하는 건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나중에 비핵화가 완결되면 경제협력에 미국이 주도하냐 중국이 주도하냐 이런 주도권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으로 하여금 사전 포석을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겠죠. 유도하는 거니까 예. 이건 또 미국의 반박도 살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네. 근데 뭐 자라보고 놀란 가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지난번에 그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을 만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노출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취소하면서 말이죠. 시진핑 주석 만나고 난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바뀌었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그런 일 있을까요? 자, 그러니까 얼핏 보면 우리는 북한 문제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네. 사실상 그 북한 문제를 둘러싼 강대국 정치, 미국과 중국의 그 뭔가 다른 계산들이 네네. 훨씬 더 기본적인 변수라고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네네.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어떠냐, 무역에 관해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또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질 공산도 크거든요. 미국, 중국하고 무역 관계는 지금 상당히 또 불편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의 뭐 무역 전쟁이 전면전 양상이죠. 네네.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정치적인 어떤 분야의 악영향까지 예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한반도에서 북한이나 우리나라는 미중 양쪽을 그냥 살살 달래가면서 예, 예. 서로 싸우지 않도록 네네. 이렇게 그 눈치를 봐야 될 입장이에요. 예, 예. 그렇다면은 지금 저희들도 8월로 예정됐던 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도 일시 중단입니다만 하기로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네. 북한에게 전하는 메시지 어떻게 그쪽은 좀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깜짝 놀랄 변화입니다. 공동 합의문에도 없던 네네.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예. 마치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이런 어떤 그 말투로 연합훈련 중단을 네네. 싱가포르에서 이야기했고 예, 예. 거기에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는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걸 전혀 예상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 증거가 지난주에 열린 8차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네네. 북측이 남한 대표 준비 좀 잘해봐라. 네네. 그러면서 이런 회담 더 하지 말자. 좀 불편하게 좀 얘기했었죠. 예. 면박을 주는데 우리 대표가 반박은 못하거든. 네네. 그거는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중단 사실을 알고 나온 것이고 예, 예. 우리는 모르고 나갔다가 네네. 굉장히 불편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네네. 그 뒤에 미 국방부도 우물쭈물했단 말이죠. 예, 예. 결국 미국 백악관이 독주한 겁니다. 그래서 네네. 연합훈련 중단이 이제 어제서야 결정이 됩니다. 예, 그건 예. 양국 국방부 사이에서 결정된 것이죠. 이렇게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게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어떤 미략이랄까 예. 이면 합의가 상당하구나 네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연합훈련을 중단하면서 일방적으로 중단했을 리는 없다는 거예요. 네네. 무언가 북한의 대응 행동이 있을 거라는. 저는 그게 8월이라고 봅니다. 예. 8월에 북한이 핵을 동결하는 다른 조치, 네네.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라든가 예, 예. 그에 상응한 추가적인 후속 행동이 분명히 나온다. 네네. 그러니까 8월 을지 연습이 중단된 거 아니냐. 예, 예. 예, 이렇게 주고받는 거래에 능한 트럼프가 네네. 공짜로 줬을 리는 없다.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차 가시화될 거라고 보는 거죠. 예. 지난번 싱가포르 그 북미 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는 있었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도대체 뭐냐, 뭘 했다는 거냐 이런 또 지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두 사람은 이미 큰 틀 안에 있는 합의의 내용의 디테일들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기초로 좀 한다면은?
그렇습니다. 두 정상의 그 외교 행태를 보면 네네. 뭔가 상당한 내용이 있었구나 하는 걸 짐작케 하죠. 예. 김정은 위원장 행동이 지금 네. 그렇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 언론 같은데 그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에서는 이번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과오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그러한 그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연합훈련이라는 게 뭐 하늘이 부쩍 나도 하던 거거든요. 네네. 2007년 그 남북 정상회담 14선언이라고 하죠. 그 2달 전에 연합훈련 그대로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중단된 거는 노태우 대통령 때밖에 없어요. 네네. 그때는 물론 명칭이 다른 훈련이었습니다. 예. 그런 점을 봤을 때 거침없이 성역을 깨버리는 이런 걸 누가 예상했겠으며 네네. 또 이런 변화를 과연 적응할 수 있느냐. 네네. 그런 점에서 언론의 반발은 예상되던 바였습니다. 예. 그 다음 순서가 중요하겠죠. 이런 트럼프의 파격적인 성역을 깨는 행동을 빨리 정당화하려면 북한이 도와줘야 됩니다. 네네. 뭔가 북한의 파격적 조치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폼페이오가 평양 가는 발걸음이 빨라진 겁니다. 네네. 얼른 가서 빨리 북한을 재촉해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곧 북한의 가시적인 행동 한 8월로 예정된 것이 7월로 당겨질 수도 있겠다. 오히려 당겨질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제 미국이 먼저 터뜨려 버렸으니. 네네. 저런 걸 잘 갖고 있다가 어느 한 시점에 북한하고 동시에 행동을 해도 될 걸. 네네. 이 성질이 급한 트럼프 대통령이 당일날 기자들 앞에서 그냥 까버렸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더 급해진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남북 군사 문제에 관련돼서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은 군사적 위협이 완전히 제거된 것도 아닌데 이처럼 갑자기 그 태세를 바꾸는 거는 섣부른 거 아니냐. 예를 들자면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가 수립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네네. 어제 그 공군력 학술 세미나에서 나온 발언인데 네네. 저하고 대담 중에 나온 얘기예요. 예. 근데 이미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 네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거는 그다지 전 뉴스거리가 안 된다고 봐요. 예. 이미 5월 16일 날 원래 국방부가 국방개혁안을 최종 확정하고 네네. 대통령 제가받기로 한 날이었어요. 예. 근데 그 전에 4.27 판문점 선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가 취소되고 간담회로 바뀐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냥 국방개혁 토론만 하자. 네네. 그리고 확정하지 말자고 이미 재검토를 해버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상황이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문특보 입을 빌리지 않아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기존의 국방개혁안은 재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나 다름없고 네네. 그걸 다시 확인해 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네네. 그래서 삼축체계라는 말의 정당성은 앞으로 확보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네네. 이 삼축체계라는 건 지금 킬체인, 또 한국적 미사일 방어체제, 대량 응징 보복, 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킬체인 KAMD, 네네. KNPR, 3K라고도 하는 거거든요. 예. 여기에는 이제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까지 포함해서 네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고 북한 정권을 제거해버리는 네네. 평양 초토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포가 아니라 거의 미사일. 예. 단거리 미사일에 해당되는 건데 네. 이게 전방부대에서 어떤 부대는 실전에 배치됐다고 주장하고 어떤 부대는 아직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실전에 등장한다 그러면은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건데 바로 그 시점에 이런 이야기가 그렇죠. 그런 시점에 그렇다면 북한이 장사장포를 후방 배치 를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북한에게 장사장포의 후방 배치를 요구해야 될 사안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대포는 평양까지 못 가죠. 예. 평양에서 휴전선까지가 180km니까 이건 대포의 사정거리가 아닌데 반면에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거리는 40km. 네. 또 그 이북에도 민간 시설이 많고 개성에 장사정포가 있으면 영종도 공항이 코앞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측이 더 그 위협의 압박감이 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하는 거는
북보다는 남측일 가능성이 높죠. 북이 먼저 이걸 제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예, 그런데 우리가 먼저 제기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북한은 장사정포를 후방에 뺄 때가 많습니다. 근데 네. 우리는 후방에 땅값이 너무 비싸요. 문제는 서로 물려야 되는데 서로 후방 배치를 할 경우에 네. 우리 장사정포를 후방 어디 갖다 놓죠? 서울 인근에? 그걸 저는 모르죠. 땅값이 의원님도 모르시는 거예요. 천문학적으로 들 건데 그냥 창고에 넣어두려면 문제가 없죠. 후방 부대 갖다 놓으면 되지. 그러나 전투 배치를 후방으로 하려면은 어마어마한 부지가 필요하게 되고 그 땅값을 우리 군은 부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군비 통제를 연구할 때 후방 배치보다는 감축을 주로 선호했습니다. 사실은 차라리 그래 동수 감축 차라리 없애는 게 어떠냐 이런 게 군비 통제 구상에는 나와 있는 얘기예요. 우리 측의 이해로는 그렇긴 한데 그렇죠? 북한은 뒤로 물리는 게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문제 없죠. 다 자기네 뭐 공유지인데. 네. 국유지니까 결정만 하면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땅을 사가지고 그건 불가능하겠네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그래서 전투 배치 형태로 후방 배치는 우리가 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제기하고자 하는 동기는 강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이것은 난제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고위급 장성급들이 나왔으니까 네. 언론에서는 장사정포 후방 배치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 문제 군사 전문가 정의당 김종배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사정포가 뭡니까? 말 그대로 멀리 날아간다는 의미에서 사정거리가 길다는 의미의 장사정포입니다. 길장자에. 예. 아니 전 세계 그래 재래식 대포 중에 70km를 날아가는 대포가 있다. 이거 포병 출신들도 비행거리가 70km. 네, 수원까지입니다. 전방에서 쏘면은. 그런데 대단한 이런 포를 전 세계에 갖고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어요. 물론 그중에 최고 성능의 장사정포가 이렇다는 얘기고 70km. 작은 것도 뭐 지금 170mm 장사정포가 있고 240mm가 있는데 작은 것도 40km 뭐 50km는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 사거리도 대단한 겁니까? 서울이 다 해당되죠. 잠실운동장까지. 애초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북한은 기본적으로 휴전선에부터 이제 수도권을 상명하고 개발을 했겠죠. 이런 포도를. 북한의 군사 전략 중에 가장 비정상적인 측면입니다. 이 90년대부터 서울 불바다에 너무 집착을 한 나머지 핵심 장사정포 주력을 군사분계선 인근에 밀집 배치해서 이것이 전부 서울을 향하도록 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불안한데 군사적으로는 북한 입장에서는 취할 수 있는 전략이죠. 사실. 아니죠. 이렇게 그 민간인 거주 지역을 대량으로 불바다 위협을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군사력을 차단하고 억제하는 데 주안점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한 군데 밀집해서 서울을 향하게 할 경우에는 그것은 전투라기보다는 어떤 뭐 일종의 어떤 대량 보복 이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건 북한의 정상적인 군사 전략이 아니라 그들의 전략 문화가 서울 불바다에 지나치게 집착해 있구나. 상징성이 크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또 합리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군사적 합리성만 있는 거죠. 군사적 합리성. 예. 그렇게 이제 장사정포라는 게 거의 미사일 수준이네요. 70km 날아간다면. 근데 지금 이 장사정포 이야기가 참 묘한 때 나왔는데 지금 제가 전방부대를 다니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170mm, 240mm 장사정포 외에 2015년에 북한이 열병식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신형 방사포, 신형 장사정포예요. 이게 300mm급이 있다는 건데 그게 이거는 사정거리가 150km. V급들이 나와서 군사회담을 하면 이제 큰 건들을 얘기할 텐데 일단은 그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얘기는 나왔다는 게 이제 인정이 됐고, 그거는 뭐 이런 얘기 나오기 전부터 시민들의 상상력 속에서 이미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 안에 이제 지뢰는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나 거기를 완전한 이제 비무장지대 말 그대로 지피도 없애고 다 없애버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전방 초소 지피 철수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군사적인 시설물들을 다 걷어내버리자. 이 얘기는 뭐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뒤에 지금 얘기한 장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네. 보도로는 나왔다고 하는데 네. 국방부는 부인해요. 근데 이럴 경우 보통 나오긴 나왔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로 국방부가 공식적으로는 부인하는 경우 하나하고 예. 오보인 경우 둘 중에 하나인데 예.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야기는 실제 안 나왔을 것으로 봅니다만은 네. 우리가 준비한 전략 중에는 하나였다고 봅니다. 그날은 나오지 않았어도. 예, 그날은 안 나왔어도. 그러니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데 청와대 쪽에서는 네. 좀 국방부보다 속도를 높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군인들은 항상 뭐 당연히 여기서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죠. 아니, 저는 네. 지금 장성급 회담을 꼭 해야 되는가에 의문이 있어요. 우리가 2007년에 7번 장성급 회담 했지 않습니까? 그게 남북 관계를 촉진한 게 아니고 맞습니다. 다 깨는 역할만 했어요. 맞습니다. 그때 맞습니다. NLL 문제 또 남북 군사 협력하는 문제, 군비 통제 문제. 노무현 대통령도 김정일 위원장하고 협의 잘했죠. 또 통일부가 NLL 문제로 맞습니다. 북한의 수산 협력 잘했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이거 다 어디서 깨졌습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이 협상에 나서게 돼가지고 그때도 좋은 일이 없었어요. 군인들은 서로를 적으로 상정하고 평생 훈련해왔던 사람들인데 이제 내려놓으라는 걸 스스로 하라는 게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서두르지 맞습니다. 말자 이게 장성급 회담은. 아니 옛날에 미소가 전략무기 감축 협정할 때 양국의 국방부가 나와서 했습니까? 그러면 안 하죠. 양국의 국무성이 나와서 한 거예요. 그거. 맞아요. 외교 라인에서. 외교 라인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군인들을 너무 앞세워서 남북 관계를 도모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분들은 싸우는 적을 상대로 하는 걸 배우다 직업이 보니까. 그건데요. 역할이 그거고. 장성급 회담이 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듣다 보니 그러네요. 네, 그건 일단 외교관들이 먼저 하고 군인들은 협조하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예. 네. 맞습니다. 자신이 평생 해왔던 일을 부인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무기를 뒤로 미루고 없애고 이거를 스스로 하기 어렵죠. 어렵죠. 그 해당 부대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아니 우선 부대가 없어질 수도 해체될지 있고. 예. 자리가 날아갈지 그러니까요. 이런 자기 위협을. 일자리를 줄인 일을 하라는 건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군비 통제 기능이 아크다라고 해서 백악관이나 국무성에서 하잖아요. 우리나라만 군비 통제실을 국방부에 두고 있어요. 이건 그렇군요. 문제입니다. 그거는 외교부로 가져가야죠. 저는 북한 얘기할 때도 가끔씩 나오는 이야기가 북한의 군부 얘기 나오는데 네. 북한은 소위 수령이 얘기하면 모든 명령이 일사불란하게 전달되고 아무런 갈등이 없을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왕정 시대에도 이 사람이 모여있고 조직이 있으면 다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 얘기해도. 거기 모반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북한인이라고 해서 군부에 불만이 생기는 걸 일방적으로 다 무시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구조일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런 군인들끼리 서로 얘기하다가 서로 감정 상하거나 아니면 그거 위험성이 있네요. 네. 예,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5차, 6차 장성급 회담 NLL 문제 풀려고 만든 겁니다. 그런데 풀기는커녕 몸싸움까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또 열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국 NLL 문제는 합의가 안 되고 양 정상 간에 합의된 것도 이행이 안 되는 이런 싸움판이 벌어지니까. 그런 위험이 있네요. 예. 그런 면에서 장성급 회담은 필요한 시기가 있을 겁니다. 외교적으로 합의가 다 끝난 뒤에 군비 통제 계획의 공감대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장성급 회담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점에서는 조금 순서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 부분 이해했고요. 자, 그리고 연합훈련. 네, 한미연합훈련 아주 혼란스럽죠. 이게 지금 어떻게 하겠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연합훈련 없애자고 말을 했다고 했는데 누가 말했던지 간에. 네. 예. 김정인 위원장이 요구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말했던 어쨌든 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공감대가 생긴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네. 북한은 원하던 바고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에 북한의 압박이 되고 그다음에 평화 모드에서는 그래서 안 좋고 더 나아가 돈도 많이 든다.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우리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그날 거의 우리 정부 그 중에서도 국방부가 멘붕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 직후에 지난주에 열린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드디어 이 문제가 북한 측으로부터 강하게 압박이 들어왔고요. 그저 우리 국방부는 들은 얘기가 없거든. 아직은 안 왔거든요. 네. 아직 안 왔거든. 한국까지 안 왔어요. 네, 미국 우선은 버리고. 네. 한국까지 온 건 고사하고 미 국방부조차도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네.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한미 국방 라인에서도 지금 협의가 안 되는 상황.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까? 그래 이제 미 국방부가 트럼프 뒤를 이제 쫓아가고 있는 형국이니까 저는 약간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봐요. 그러는 와중에 장성급 회담이 덜컥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또 안 맞네요. 그러니까 네. 분위기가 어때졌을까? 결국은 북측의 어떤 연합훈련 중단 공세에 우리가 쩔쩔매는 이런 형태로 끝나버린 것이죠. 북한은 직접 들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아직 북미였기 때문에 우리 못 들었어요. 아직 머릿속에. 네, 아니 북한 군부야 원래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네. 측이고.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갔다 와서 내가 들었어. 그거 진행해봐. 얘기 들었겠죠. 사실은 북한 군부의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 이상 큰 선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얘기하고 나서 소식을 가지고 이제 나왔고. 네. 그러면 이 연합훈련 이야기는 한미연합훈련 축소 내지는 중지 뭘 얼마나 축소하고 뭘 얼마나 중지할지 구분도 잘 안 가는데 전부 다 없앤다는 거 아니겠죠? 아니 저는 그 중단이 아니라 축소 완화 정도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전망했었어요. 네. 예, 저야 뭐 항상 예측이 틀리니까 그때 또 한 번 틀렸습니다만은 트럼프가 얘기한 건 중단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은 그렇게 했어요. 예. 워게임을 중단하겠다고. 예, 워게임. 그리고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자체가 워게임이 맞습니다. 그거 CPX라 그래서 지휘소 훈련 위주로 되는 전쟁 연습이에요. 그 연습이 영어로 워게임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모욕적인 용어라 그러니까 하지만 아주 정확한 용어를 구사하면서 트럼프가 비용이 얼마 들고 그 워게임이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검토하고 하는 얘기로 봐야 돼요. 돈이 800억에서 한 1000억 든다고 하더라고요. 미군. 네. 한 번 훈련할 때 돈 많이 들긴 많이 들어요 보니까. 그것도 적게 잡은 겁니다, 사실. 아, 그래요? 예.